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시는 거. 그것들도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지역 난방공사에서 이렇게 한 지역에 이제 처장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은퇴해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어디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전 정년 퇴임해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인 이제 1장 송배전 계통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너무 지겹게 이제 계속 요약만 하니까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14장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자꾸 써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압의 유지 기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110V에서는 6V니까, 220V에서는 6%니까 13V, 380V에서는 10%니까 38V. 이 부분이 여기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22,900에서 1에서 4% 해가지고 22에서 23.8kV 그런 부분이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조정의 필요성과 방법. 송전선로 쪽에서는 전압 강화가 별로 안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배전선이다 보니까 전압 강화가 생기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로가 있으면 전압 강화가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겠냐,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압을 올려줘서 평균되게끔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압을 평균하게끔 맞춰주는 부분이 필요하더라. 근데 이거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돼야 되는지 이걸 보셔야죠. 전압 조정 계통도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하시고, 계통도 발전소에서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154 가고 22,900 가고 또 345 가고 이런 식으로 발전소, 변전소, 주상 변압기, 배전선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발전소 쪽에서 전압 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발전기의 여자 전류를 제어하면 됩니다. 계자 전류를 제어하면 발전기 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AVR이죠. 여자기 부분에 달려있는 AVR. 외부에서 전압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PSS 쪽에서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그 여자기 구성도가 나와 있습니다. 외부에서 PT에서 전압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쪽에 모선에 대한 전압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차전압만큼을 AVR에서 엑사이터 쪽에 인가하는 겁니다. 네가 여자 전류를 더 많이 발생시켜서 발전기 전압을 올려라. 변전소 쪽에서는 전압을 어떻게 조정하죠? OLTC, ULTC, 택 같은 걸 이용해서 조정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조상기가 달려있잖아요. 콘덴서라든가 션트리액터라든가 SVC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리게 되죠. 근데 이게 345 변전소냐, 154 변전소냐, 22,900 변전소냐, 아니면 주상 변압기냐, 아니면 배전선로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이게 책에 이게 구성도가 나와 있습니다. 책에 이렇게 넘겨보십시오. 14장에. 그럼 요거를 이제 그림에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전소 쪽에서 하는 부분, 물론 이제 송전선 쪽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나눠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주상변압기 쪽에서 하는 부분, 탭을 조정을 한다든가, 배전선로 쪽에서 하는 부분, 승합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변전소, 주상변압기, 배전선로에서 전압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 전압 조정. 뭐로 한다고요? 조금 전에? ULTC, OLTC, NLTC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 ULTC나 OLTC는 같은 겁니다. 온로드 탭 체인저, 부하가 걸려있을 때 탭을 체인지할 수 있는 거. NLTC는 노로드 탭 체인저, 부하가
없을 때만 탭 체인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OLTC 같은 거 154 유입 변압기 같은 건 OLTC가 달려있죠. 그 드르륵 이제 전압이 하게 되면 안에서 OLTC 탭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게 자주 변동되면 안 되겠죠. NLTC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부분이 SVR, I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SVR이 스태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이거는 인덕션, 레귤레이터. 저도 이것도 보고 이런 것들도 다 봤습니다. SVR 같은 경우는 한전에 가니까 한전에 이제 그 변압기 2차 측에 조그만 이제 도란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변압기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물어보니까 SVR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IR 같은 경우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IVR이라고 민수 수용가 가서 제가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SVR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IR 같은 경우는 책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쓰지는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SVR 같은 경우는 지금 한전에 일부 달려있는 데들을 봤습니다. 얘가 이제 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전압 조정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급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모선에 대한 전압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전선에 대한 전압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3번은 1번하고 2번을 혼용하는 거가 있다는 얘기죠.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 2차 측에 모선을 조정하는 전압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내려가는 이 급전선에 대한 부분을 전압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같이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SVR에 의해가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다 SVR 달고 여기다 SVR 달고 이걸 두 개를 같이 쓰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옆으로 이제 돌려놨죠.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책이나 그런 자료들에 보면. 그런 걸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배전 변압기. 전압 조정. 여기 보시면 여기 21900에서 380으로 다운받는 단상용 변압기들도 있습니다. 단상을 3개를 이제 결선해가지고 쓰는 부분들도 있고요. 보시면 이제 단상짜리 3개를 달아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이제 변압기 탭을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얘가 바로 NLTC입니다. 얘가 NLTC. 부하가 살아있을 때는 조정을 못 합니다. 부하가 죽었을 때만. 근데 얘는 유입 변압기겠죠? 배전 변압기들은. 한전에서 쓰는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효율이 좋은 그런 변압기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죠. 이 NLTC다 보니까 얘 탭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5개의 탭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뜯어보시면요.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별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탭을 5개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입 변압기를 제가 옛날에 뜯어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로타리 스위치처럼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또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유입 변압기 옛날에 뜯어봤더니 변압기에 어차피 유입이라는 건 여기 철심이 이렇게 있고 여기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겠죠. 삼상이니까. 예?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탭을 조정하게끔 1, 2, 3, 4, 5 이렇게 가지고 숫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는 그런 타입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타입들도 있고. 요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유입 변압기고 이제 몰드 변압기일 때 이거는 이제 시험하고는 약간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몰드 변압기 딱 보시면은 몰드 변압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밖에서 봤을 때는. 철심이 있고 여기 권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권선 부분에 이렇게 밖에 보시면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손바닥 딱 되어 있죠. 던터치. 손대지 마시오. 살아있을 때 손대면 죽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권선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게 고압일까요? 저압일까요? 차장님. 바깥에 이제 몰드 변압기에 바깥에 권선이 있고 안에 권선이 있는데 바깥에 있는 권선이 고압일까요? 저압일까요? 예. 바깥에 고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고압에는 전류가 작게 흐르니까 건선이 작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에 게 고압이고 바깥게 저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고 고압일수록 이 절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두꺼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연 때문에. 근데 고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탭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렇게 탭이 돼 있습니다. 몰드 변압기는 숫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이걸 여기 중간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탭이 6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연결을 해놨는데 어떻게 연결해놔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걔 번호가 11, 21, 31. 요건 12, 22, 32. 요거는 이제 한번 알아두시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탭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얘나 똑같습니다. 5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얘는 이제 로타리가 돌아가면서 5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있을 때 한 번, 이렇게 있을 때 2번, 이렇게 있을 때 3번, 이렇게 있을 때 4번, 이렇게 있을 때 5번. 이런 조건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서 이제 회로가 연결되고 여기서 회로가 연결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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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한 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구조는. 왜 이건 안 되냐? 똑같죠. 하나, 둘, 셋, 넷.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조합은 5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뭐죠?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임피던스죠. 탭이 내부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은 11에 놨을 때 이걸 이제 단계를 11에서 12하고 21에서 12하고 21에서 22하고 31에서 22하고 31에서 32 이렇게 5단계가 나오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거처럼 임피던스가 적습니다. 근데 평상시 때 여기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얘가 22,900이죠. 평상시 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2,900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얼마일까요? 여기 전압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찍어보시죠.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임피던스가 줄어듭니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건 임피던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23,900. 우리가 전압을 이렇게 높게 안 쓰지 않습니까? 여기는 21,900, 29,000, 19,900. 이렇게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압이 너무 높았을 때 임피던스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전압을 낮춰준다는 얘기죠. 이건 임피던스를 늘려주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요건 이제 반대 개념으로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실무를 하시면서 나중에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그냥 한번 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전에서는 몰드 변압기를 안 쓰고 거의 유지 변압기를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명판을 보실 때도 명판이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 몰드 변압기 이 탭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하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승합기. 배전선로 쪽에 가서는 케이블을 길게 가져야 됩니다. 그럼 도란스를 이용해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변압기 이용해서 전압을 승합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저기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낮춰졌던 전압을 승합기를 통해서 전압을 올려줘서 배전선로가 길어지더라도 이렇게 전압이 줄어들지 않게끔 전압 강화가 줄어들지 않게끔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다시 또 승합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승합기는 이제 단상을 승합을 하거나 왜냐면 배전 쪽이다 보니까 단상 승합이라든가 삼상 V결선이라든가 삼상 델타 결선이라든가 이런 쪽을 이용해서 승합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압 변동과 플리커. 전압이 변동되는 것들은 왜 변동이 될까요? 갑자기 부하를 많이 쓰니까. 그 부하를 많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용접기 같은 경우. 전기로 아크로 이런 것들. 갑자기 부하를 막 지지니까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 전압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뭐냐? 모터 같은 거 기동할 때. 모터도 기동할 때 순간적으로 자기 전격 전류 한 6배에서 8배 정도의 그 급격한 전류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차도 시동 켜가지고 움직일 때 어떻게 되죠? 약간 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에 저희가 수동으로 쓰던 클러치 아닙니까? 클러치 돼가지고 제대로 안 붙여지는 상태에서 바로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차가 푸석푸석 하다가 꺼져버리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토크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동기 가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하 토크하고 얘 토크하고 이렇게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기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기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차이가 난다 그래서 미끄러진다 해서 이제 슬립이 되는 거죠, 슬립.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해하실 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해하시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변동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한전 측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압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부하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154 수용가나 22900 수용가가 부하가 급변을 하나요? 안 하죠. 대부분 이제 저압 쪽에서 하는데 그걸 변압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는 얘기죠.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선로 위에 변압기가 있고 여기 이제 부하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하들이 다 달려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전압 강화는 별로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얘가 변압기는 전압을 바꿔주죠. 이제 펌프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높은 전압을 그 압력이 줄어들어가지고 올려준다. 여기서 압력이 변한다. 그럼 얘가 지금 펌프질을 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전압 변동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부하가 전기로라든가 아크라라든가 어떻게 그 급변하는 부하라고 그러면 여기도 영향이 미쳐지겠죠. 그래서 이 전압 변동이라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한 부하들이 있었을 때 고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때문에 발생되는 게 이제 플리커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 플리커라는 게 나오면 이제 시감도 개수라는 게 나옵니다. 깜빡임.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만화 영화를 볼 때 사람의 눈은 일초에 24번 이상을 화면을 흔들어주면 그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화 영화도 실질적으로는 그 연속되는 부분이 연속되어 있는 그 종이를 계속 빨리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초에 30번 이상 정도만 이제 돌려주면 우리는 그게 움직인다라고, 끊어지지 않고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 시간도 개수 부분이 델타 V10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1초에 10번 이상 깜빡이면 사람이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형광등이 깜빡이는 게 없는데 순간적으로 깜빡이는 게 보인다. 그러면 그 1초에 10번 이상 깜빡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1초에. 그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플리커라는 게 그 시감도 개수에서 델타 V10. 우리나라 한전은 이제 델타 V10으로 표기를 하는데 IC나 그쪽에서 이제 용어들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100V가 전격 전압인데 99V가 1초에 10번 이상이 떨어졌다. 그러면 얘가 델타 V10은 1%가 되는 겁니다. 1%. 왜? 10번 이상 떨어졌는데 요거에 대해서 몇 프로 떨어졌냐? 1% 정도가 10번 이상 떨어졌다. 이게 델타 V10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전 기준에서는 이게 2에서 2.5%는 주의, 2.5% 이상에 대해서는 불가. 그래가지고 이걸 이 밑으로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2.5%라는 건 전압 변동이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한전 배전솔로의 전압 강화 부분을 1%에서 4% 정도로 보고 움직이는데 수용가 쪽에서 2.5%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한전도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 지금 이게 한전인데 여기 수용가 쪽에서 막 이게 흔들리면 한전에서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뭔가 장비를 갖다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전에서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니네들이 아예 연결하기 전에 그 부분을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성 부하가 있는 데서는 이런 플리커 예측 계산치를 제출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강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철강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래서 그런 데는 뭐가 들어가냐?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빨리 제어를 해주기 위해서는 SCR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SVC 같은 거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압을 보상해주는 게 뭐였죠? 콘덴서죠. 근데 콘덴서는 이게 단계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 콘덴서에다 리액터 성분을 같이 다른 SVC를 달아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압 변동이 생겼을 때 자기네들이 2.5% 이하로 낮출 수 있게끔 SVC를 달아줘야 되는데 그 SVC의 용어가 스테이틱, 바, 컴펜세이터, 스테틱으로 무효 전력을
보상해주는 장치다.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플리커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들이 전력 공급자 측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수용가 측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수용가 측에서 이런 SVC 같은 걸 다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고조파에 대한 문제들이 또 나옵니다. 고조파. 그리고 영향이라든가 대책. 이런 쪽이 또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 역률 개선. 요것도 25점짜리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됩니다. 부하 역률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하 역률을 이제 증가를 시켰을 때 장점이 뭐냐? 4가지를 쓰시오. 3가지를 쓰시오. 보통 얘기를 합니다. 1, 2, 3, 4. 역률 증가 시 장점은 뭐냐? 이렇게. 단점은 뭐냐?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근데 일단 장점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손압 요설로 저는 외웠습니다. 손압, 요설. 손이 뭘까요? 손실이 적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실. 뭐에 손실이 적안되느냐? 전전소나 배전선에 대한 손실이 저감이 되더라. 왜냐면 돈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손실은. 우리가 한전에서 얼마만큼 공급했는데 손실이 이제 저감이 되면은 그만큼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손실이 많으면 그만큼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용량을 보내줘야 되니까. 전압을 조정할 수가 있다. 아까처럼 전압을 올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전압 강화를 경감을 한다 이거죠. 왜냐면 배전솔 내 전압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금 올려주니까. 전압 조정을 통해서. 그게 뭐다? Q 성분에 의해서. Q가 바로 역률이니까. 그리고 요금이 절감이 되더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85%에서 90%까지는 페널티를 매기죠. 90에서 1% 떨어질 때마다 1%의 가산세를 매깁니다. 90에서 95%까지 1% 올릴 때마다 절감해주죠. 기본요금은. 96%다, 97%다, 다 5%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지금. 요 기준으로 해서. 90%를 기준으로. 근데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요 진상이 넘어갔을 때. 진상 99, 98, 97. 이걸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페널티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몇 프로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올해 3월인가 5월인가부터 이게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진상 몇 프로 이상이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페널티를 또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고가 됐는데.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건 진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전 측에 전압이 올라가면 한전에서는 거꾸로 션트 리액터를 또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압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수용가들한테 더 제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봤던 부분을 한전에서 무리되지 않게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더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비 이용률을 향상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팩치 같은 데 보시면은 플렉시블 AC 트랜스미션 시스템 해가지고 유연 송전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렉시블이니까 유연하다. AC를 트랜스미션하는 시스템이다. 유연 송전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장점이 뭐냐? 송환설신 신뢰도가 향상이 된다. 설비 이용률이 향상이 된다. 송전 전력이 증가된다. 안정도가 향상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 설비 이용률, 신뢰도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나중에. 근데 이게 설자 하면은 뭘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는 얘기죠. 손실이
쓴다는 걸 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키워드를 만들 때도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그런 키워드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갖다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송안설신, 송전 전력이 증가되고, 송전 손실이 이제 뭐 저감이 되고, 그런 내용. 안정도가 향상이 되고, 설비 이용률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신뢰도가 향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키워드가 있어야지 그 내용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콘덴서 용량 표시. 우리나라 뭐 보면은 음식점에 가서도 원산지 표시하듯이 어떻게 이제 표시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저압하고 고압으로 나눠집니다. 저압은 마이크로 패러드, 고압은 kVA, R인데 그냥 kVA로 그냥 표시를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 Q 성분입니다. Q 성분. Q는 3CV 자성으로 얘기했는데 저압은 이 C 성분, 마이크로 패러드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고압은 요 Q 성분, kVR로 표시하는 거 이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죠. 용량이 크니까 얘는 용량이 작으니까 요거 자체가 작으니까 요 C 성분을 표시를 하는 거고 고압은 이제 용량이 커지니까 이 Q 성분을 표시를 하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면은 델타 결선시가 더 유리하더라. Y 결선보다 왜 유리한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델타 결선일 때, Y 결선일 때 이거 제가 옛날에도 설명드렸지만 Q는 3CV 자성, Q는 3CV 자성 똑같은데 얘는 전압이 어떻게 되죠? 다 똑같죠. 전격 전압, 성간 전압, 상전압. 얘는 성간 전압하고 상전압이 틀린데 얘는 단상으로 걸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대지 전압이 걸리겠죠. 그래. 얘 부분을 보시면은 3CV에서 얘가 루트 3분의 2에 대한 자성이 되니까 3의 자성이니까 이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는 C2의 자성이 되는 거고 이거는 3C2의 자성이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용량이 3배가 늘었다는 뜻이잖아요. 델타 결선에서는. 얘는 1인데 얘는 3 아닙니까? 델타니까. V나 E나 똑같다는 얘기죠. 얘는 V 값이 2로 환산을 했을 때는 루트 3분의 2로 될 거 아닙니까? 나눠지니까 대지전압으로. 왜냐면 이게 Y니까. 그러다 보니까 델타 결선을 쓰면은 용량이 3배가 되니까 저압 측에서는 다 델타 결선을 씁니다. 근데 고압에 델타 결선 쓰신 거 보셨나요? 왜 절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죠. 고압에서는. 그래서 고압에서는 이 Y 결선을 쓰다 보니까 고압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서 콘덴서를 이렇게 달아서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이걸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중화 해가지고 쓴다는 얘기죠. 이중하다 보니까 콘덴서 옆에다가 여기다 MVS를 달고 뉴트럴 볼테이지 시퀀스 해가지고 달고 여기다 저항 달고 여기다 저항 달고 여기다 저항 달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 연결하고 여기 부분 연결하고 여기 부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MVS 같은 경우 가운데서 여기 하나가 뭐 소선이 되거나 그러면 전압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안 돼 있을 뿐이죠.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게 있습니다. 500kV, 500에서 2000kV. 이거는 뭐 건축전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건축전기. 2000kV 이상. 발성배전에서는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을 써주시면은 채점하는 사람이 건축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요즘은 이제 발성배전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고요. 다 건축전기하고 발성배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전기 가지고 계신 분이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되고요. 발성배전이 한 6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전기기술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여기 쓰고 있는 이 퍼센트에 대한 용량인데 그건 뭐냐면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가 역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2차적으로 떨어지면서 여기다가 이제 역률 보상용 콘덴서를 닫는데 그 콘덴서 용량을 변압기 용량의 몇 프로 정도로 한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얘가 5%, 얘가 4%, 얘가 3% 정도입니다. 500kV 같은 경우는 5니까 25kVAR. 이거는 1000이다. 그러면
1000이니까 40kVAR. 2000kV 같은 30이니까 60kVAR 정도를 공급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달아놓다 보니까 여기 나중에 고주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다 리액터를 이렇게 달아야 되죠. 리액터를 달면 또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380V였다. 그럼 요걸 달므로 인해서 여기 양단의 전압이 한 400 몇 볼트로 올라갑니다. 그럼 콘덴서라는 건 이런 게 한 10개 달렸다. 예를 들어 저압 같은 경우. 그럼 여기가 이제 380V가 걸려 있었는데 요 리액터를 달다 보니까 이 리액터를 다는 거는 고주파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필터를 달아두는 거예요. 댐을 막아두는 겁니다. 왜냐면 외부가 들어오니까 거기다 이제 댐을 하나 더 막아가지고 좀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놨다 이거죠. 근데 이게 가지고 여기 이제 전압이 올라가 버립니다. 뭐 한 410V 정도로. 그럼 10개를 기준으로 38V씩 견디던 게 갑자기 전압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 리액터를 잘못 인해가지고. 41V 정도를 견뎌야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하나가 약한 게 터져 나가겠죠. 순간적으로. 이게 터져 나갔다 그러면 터져 나간 건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럼 38V에서 이렇게 전압이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이게 하나 터졌으니까 그걸 분담하던 게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얘가 한 45V 쪽으로 또 올라간다. 그럼 또 하나가 터지고. 그럼 이게 터지면서 어떻게 되냐? 안에서 수소가스가 방출이 되다 보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콘덴서가. 콘덴서는 내암 안에다 이렇게 칩을 해놨는데, 물론 야크를 절연하기 위해서 이게 오일 같은 게 이제 들어있겠죠. 예? 건식이 아닌 이상. 유익 콘덴서 같은 경우. 근데 거기서 이제 수소가스가 발생되면서 아크가 일어나면 수소라든가 여러 가지 가스들이 발생합니다. 메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에 나갈 데가 없으니까 배가 불러오다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터지겠죠. 그래서 콘덴서를 보호하는 방식도 배가 불러오는 걸 보기 위해서 옆에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그 센치를 대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불러오면은 얘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압 같은 경우는 재보셔도 됩니다. 재본다는 건 충전할 수 있는 전류 부분이 줄어들겠죠. 왜냐면 여기가 없어졌으니까 배터리로 생각하면 이 배터리를 충전을 안 해도 되니까 전격 전류보다 작은 전격 전류를 먹을 거 아닙니까, 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도 알 수가 있고, 아니면 C 성분을 측정을 해봐도 됩니다. 마이크로페럿을 측정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설비를 이제 보존하면서 보호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더 써주셔도 되고, 이제 좀 이런 내용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차별화해서 써주실 수 있는 방법들은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리액터를 다는데 5고주파 같은 경우는 5의 자성분의 1이니까 0.04입니다. 그리고 3고주파 같은 경우는 9의 자성분의 3의 자성분의 1이니까 9분의 1입니다. 여기 3의 자성. 요거는 2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9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11% 정도가 나옵니다. 요건 4% 정도가 나오고. 왜 용량성을 하다 보니까 5고주파는 6%짜리 리액터를 달고 얘는 13%짜리 리액터를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걸 달았을 때 또 이 전압 강화에 따라서 그 콘덴서의 전격 전압 계산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왜? 그래서 전압이 틀려지면 전압의 자성이 필요한다. 용량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배우시겠지만 용량은 전압의 그러니까 송전 전력은 전압의 자성이 필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기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용량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용량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이 C 성분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공급해야 될 무효 전력량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처럼 이런 5%, 4%, 3%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전격 전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써주셔야지 그 C 성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시험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술사를 딴다면은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용량 계산. 25점짜리로 이제 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P 값이고요. 요게 Q 값입니다. 요게 S 값입니다. 역률 PF는 S분의 P죠. 결국 뭐냐, P는 S 곱하기 PF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피상전력에다가
역률만큼에 따라서 유효전력을 공급하니까 역률이 좋을수록 피상전력하고 유효전력하고 같다는 얘기죠. 역률이 나쁘면은 우리가 필요한 유효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얘를 더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였죠? 전압강은 경감하고 요금을 절감하고 손실 저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면은 지금 S값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Q값이 부족하니까 Q값이 내가 이만큼 필요하면 S값도 이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률을 올린다는 게 이 Q값을 보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S값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그림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탄젠트가 들어가고 코사인이 들어가고 사인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던 식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있고 또 하나 역률 개선에 의한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된다. 이건 어떻게 됐냐? 역률을 올렸습니다, 지금. 역률을 올렸는데, 보시면은, 얘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 길이하고 얘 길이하고 같겠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을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만큼에 대한 부분을. 여기상으로 봤을 때는. 역률만 올리면은 지금 요만큼의 부하를 더 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는 요것만큼은 있었는데 역률이 올라가면 요것만큼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까요? 요만큼은 똑같은 역률에서는 요만큼을 여유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만큼이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 더 늘어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 겁니다. S값이 줄어들었지만 내가 평상시 때 이만큼 걸었지 않습니까? 지금 설비를. 근데 역률이 올라갔으니까 얘가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만큼이 바로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요만큼이. 여기서 부족했기 때문에, 요만큼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역률을 올려서 지금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줄여주려고 지금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은 요만큼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압강을 경감하거나 콘덴서 설치 장소에 선정하는 부분들. 이번에 이제 콘덴서 설치 장소 선정하는 부분이 또 점수를 10점짜리인가 또 유도전등기에서 나왔었습니다. 14-3 전력 손실. 손실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배전솔로에 손실 경감책이 나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배전솔로에 손실 경감책에 대해서는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전력용 콘덴서 설치, 뭐 고압솔로, 저압솔로, 뭐 배전전압, 승합,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14-4 배전전압을 승합을 한다. 승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그런 부분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승합 효과, 공급 용량을 증대할 수 있다. 전력 손실을 감소할 수 있다. 뭐 전압 강화율을 개선할 수 있다. 지중 배전 방식의 채택을 용이할 수 있다. 뭐 고압 배전선 연장의 감소를 할 수 있다. 뭐 대용량 전기기기 사용이 강화하고 안전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을 합니다. 이제 배전솔로의 보호. 이번에 이제 그 25점짜리로 2F, 2D 해가지고 그 리클로즈하고 섹셔널라이즈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나왔었죠. 요때 이제 배전솔로에 대한 보호 부분을 알고 계시다면 정확하게 쓰시는 거죠. 고압 배전선은 어떻게 보호하고 주상 변압기를 어떻게 보호하고 고압 배전선, 주상 변압기, 저압 배전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단락하고 지락. 주상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컷아웃 스위치라든가 캐치폴더 등을 이용하고 여기는 뭐 이건 COS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COS하고 파워퓨즈가 있습니다. 컷아웃 스위치하고 파워퓨즈가 있는데 이제 한전에서 쓰는 것들을 딱 보시면 이게 COS인지 파워퓨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 여기 에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에다에 캐치홀더가 달려있고 여기 이렇게 조그만 얇은 봉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달려있고 이거 제끼기 위해서. 그럼 여기 끝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COS고요. 여기 끝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조그만한 게 하나 달려있으면 이게 파워퓨즈입니다. 그 차이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COS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조그만 엘리멘트 퓨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분해해서 찍은 사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지보, 고조화, 헌척, 이런 UPS에 관련된 설명들도 나옵니다. UPS가 뭐냐면은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아십니다. 무정전. 이게 무정전이니까. 전원 공급 장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옛날에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CVCF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CVCF는 이제 콘스탄트 볼테지, 콘스탄트 프리퀀시. 전압이라든가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해 줄 수 있게끔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건 VVVF죠. VVVF. 그건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인버터죠, 인버터. 전압을 가변할 수 있고, 주파수를 가변할 수 있고, 이런 인버터 쪽에 가면 실무적인 부분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 델타 VT 해가지고 전압 상승이 또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숙사 시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육상 정육을 사용하는데요. 두 가지 요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AC를 DC로 바꾸는 이 부분은 컨버터라고 얘기합니다. 컨버터부. DC를 AC로 바꾸는 인버터.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걸 다 그냥 인버터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컨버터하고 인버터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이제 IGBT 소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버터 부분은. 여기는 다이오드, SCR,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IGBT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자가 더 고급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면 옛날에는 AC, DC에서 이걸 바꾸다 보니까, 이건 DC에서 AC를 바꾸다 보니까 이런 소자를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이제 돈 때문에, 돈하고 어떤 IGBT 소자가 이제 잘 나가는데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AC를 DC로 바꾸다 보니까 약하니까 이런 SCR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썼는데, 문제는 이거에서 고조파가 많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해서 지금 IGBT로 많이 바꾸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이걸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인버터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컨버터하고 인버터가 나눠져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더 설명드리면은 끝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지금 또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한 2달 이후에 이걸 배우시게 될 텐데, 그때 가서는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제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옥내 배선의 보호 14-6. 이런 게 있다, 이제 대제목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전류 지락보호, 절연조피보호, 감전방지 대책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안의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요. 옥내배선 접지공사. 제가 일부러 내용을 안 써드리는 건 그만큼 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쓰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옥내배선에 이제 접지를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설계회사에서 고장전류 계산서라든가 전압강화 계산서라든가 아니면 간선 계산서라든가 이런 그 설계 계산서들이 잘 나옵니다. 프로그래밍화되어 있고, 전력계통 해석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안전공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규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집 지을 때. 그 전공들이 그냥 알아서
대충 이 정도 구하면 이 정도만 쓰면 돼. 그렇게 일률적으로 저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또 맞았다는 얘기죠. 옥내배산에서 접지하는 부분은 접지공사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하고는 좀 틀리지만 저희가 1종 접지공사, 뭐 1종은 1종, 그다음 2종 접지공사, 3종 접지공사, 특3종 접지공사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틀려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예제에 14-15인가? 여기 외암에 인체가 접촉했을 때 대지전압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10점짜리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는. 어차피 이제 여러분 기사 시험 공부할 때 했으니까 이렇게 외암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이렇게 전류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근데 이걸 좀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제 발변전소에 접지 설계할 때 접촉전압이라든가 보폭전압할 때 이런 그림을 이용해가지고 철탑을 여기다 그립니다. 이렇게 철탑을 이렇게 그려놓고 사람의 이렇게 접촉했을 때 그러면 이제 회로가 그려지겠죠. 여기 이제 몸에 대한 부분하고 다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리는 임피던스가 2개고 몸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면은 얘가 연결되는 부분이 몸체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죠? 몸체 연결되고 다리가 2개가 연결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요걸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저항이 하나고 거기 이렇게 돼서 하나 이게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다. 그럼 얘가 철탑이 되는 거고 얘가 1번이 되는 거고 얘가 2번이 되고 얘가 3번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질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폭전압이 되게 되면 이건 접촉전압이고 보폭전압이 되게 되면 여기 되고 하나 사람이 있는데 접촉을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또 틀려지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얘 부분은 여기 되고 그다음 몸체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얘가 병렬로 되나? 얘가 2개가 되겠죠. 여기서는 얘 2개가 병렬이 있지만 얘가 직렬이 되지 않습니까? 2개가 직렬이 되고 얘는 이제 병렬로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 부분이 또 병렬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여기 부분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것들 보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로에스가 어떻게 되고 1000 플러스 뭐 1.5 로에스 하게 되면은 몇이 나오는지 그런 수식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배전 자동화 뭐 코다스라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코다스. 코리아 데이터 애퀴지션 시스템 해가지고 배전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네요. 배전 자동화니까. 배전 자동화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지금 IC61850이라는 또 부분을 또 사용합니다. 이런 내용이 또 뭔지. 뭐 구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뭐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서 관련된 부분인데 61850이 뭔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그전에는 여기에 뭐 다른 계정기, 뭐 ABB 계정기, 여기는 지멘스 계정기, 여기는 뭐 슈나이더 계정기 이렇게 쓰면 얘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통신 방식도 틀리고. 그러니까 서로 호환돼서 제어를 못했던 건데 이 IC61850이라는 통신 방식에서는 서로 제어할 수 있게끔 통신 방식을 갖게끔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에 대한 제어 기기는 뭐 예를 들어 뭐 TN 뭐 저기 그 로지컬 로드에 대한 그룹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한다 뭐 GGIO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GGIO를 똑같이 쓰고 얘도 GGIO를 똑같이 쓰고 이런 식으로 같은 용어를 쓰다 보니까 서로 같이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는 그렇게 빈도수는 작기 때문에 제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배전 자동화 쪽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자동화가 됐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이제 접지 부분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종, 2종, 3종, 특3종에 대한 접지 부분이 아니라 저압에서는 IT 계통, TT 계통, TN 계통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I는 아이솔레이션, 용어는 아이솔레이션, T는 테라스,
대지, N은 뉴트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I는 이렇게 접지가 안 된 걸 얘기하는데, 접지가 여기가 돼 있어도 여기서 오는 부분이 기기에 외함은 접지가 돼 있는데 여기가 접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IT 계통입니다. TT는 여기 없어지고 여기 이제 접지가 되는 겁니다. T니까 접지가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한 외함 접지 부분이, 제가 이거 좀 헷갈리는데, 여기에다가 R, S, T, N에다 접지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접지를 받는 방법이 이제 되는 거죠. 요 몸체에 있는 접지를 안 하고 TN, 뉴트럴을 같이 쓰는데, 이 뉴트럴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 이제 도체가 이제 PN으로 나눠진다. 프로텍팅 어싱하고 뉴트럴하고 나눠지는데 이걸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접지선하고 뉴트럴선은 틀려져야 됩니다. 왜냐면 접지선은 평상시 때도 전류가 흐르면 안 됩니다. 사고 시에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접지를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뉴트럴은 어떻게 되죠? 평상시 때도 전류가 흐릅니다. 왜냐면 저희가 중성선하고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중성선이면은 접지선은 별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단상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걸려서 한 상에 걸려서 돌고 돌 수는 있지만 여기는 절대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뉴트럴로 같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도체로. 얘는 따로 썼다는 얘기고요. 따로 썼다는 얘기고, 얘는 같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같이 썼는데 여기에 이제 용어가 C가 나오고 S가 나오는데, C는 코먼에서 썼다. 얘는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썼다. 따로 썼다.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고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이게 그림이 안 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게 25점짜리로도 나왔습니다. 10점짜리로도 나왔고, 최근에 한 2번인가 나왔거든요. 한 5년 이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14장까지 끝내고요.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바로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